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뮬레이션은 무엇인가?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해서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계속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스템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단위라고 생각했어요. 앞에서. 그래서 이 시스템화 할 수 있다는 건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다 라고 이때까지 얘기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저번 시간 마지막에 시스템을 직접 실험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시스템을 바로 실험할 수 없는 경우까지 해봤다는 거죠. 너무 많은 비용, 파괴적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물리적인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제 시스템을 못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을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이든 종이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이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러한 리스크를 줄여서 이 시뮬레이션을 사용한다는 걸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학습하기 위해서 시스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란 걸 구축하게 돼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리려면 시스템 자체를 시뮬레이션에 옮기면 제일 베스트죠. 하지만 그 모델 시스템 자체를 시뮬레이션 올리면 제일 베스트인데 이 시스템 자체가 시뮬레이션 돌리기에는 아직 수치화, 계량화 이런 것들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게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시스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란 게 이제 여러분들이 모델이란 게 시스템 작동 방식에 대한 가장 가정 근사값, 그래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가정을 하거나 그것에 대한 근사값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할 것이다 대한 가정이랑 이 값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보폭을 3발자국씩 걸어서 1m를 완성한다는 가정,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 3발자국, 그리고 나의 발 사이즈, 그리고 1m 이런 그 값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델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대용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리기 위해서는 이 모델을 구축하는 게 제일 먼저가 될 거예요. 시스템을 파악하고 이 시스템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고, 이를 사용해서 이것저것 해보거나 아니면 뭔가 통제가 벗어난 경우가 생겼을 때는 시스템에서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적절한 질문도 해볼 수 있고요.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고 모델을 사용해서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시도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현실 시스템에 아예 없던 것도 시도해 볼 수 있는 매력적인 대안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이란 게 꼭 필요하다는 건데, 이 모델을 구축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서 상세하게 구축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델을 통해서 사용자가 학습하는 것은 실제 시스템을 직접 실험함으로써 학습할 수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모델이란 게 잘 생각해 보세요. 시스템 작동 방식에 대한 가정이라든지 근사값들이 들어간다는 게 첫 번째 모델의 정의고요. 이걸 통해서 모델이란 걸 우리가 만들게 되면, 시스템 대신 모델이란 걸 만들게 되면 이 모델의 연구에서 일반적인 값, 그리고 훨씬 쉽고 빠르고 저렴하고 리스크도 작고 안전하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폭넓은 아이디어까지 수용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아니면 뭐 과제를 하면서 실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글자를 3번 틀렸어. 그럼 3번 틀렸단 말이죠. 3번. 3번 틀렸어요. 근데 이 실수는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3번 정도 틀리더라. 근데 모델도 그것들을 카운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모델도. 그래서 이 모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폭넓은 아이디어 수용할 수 있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너무 좋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최대한 현실과 같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뭐라고? 모델의 유효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똑같이 만들어 놔야지 실제 시스템과 같은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델의 유효성이란 건 실제 시스템과 가장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이게 모델의 유해성이라는 거고, 유효성.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현실을 충실하게 흉내내는 건물 관리가 될 수도 있고요. 상세한 수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시스템과 동일한 모델에서 동일한 결론이 나와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모델은 참 여러분들이 세우기만 해도 이 모델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보기만 해도 우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익이 돼요. 그래서 꼭 이 모델을 세우는 방법을 나중에 배울 거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 그리고 모델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지를 가르쳐 드렸어요. 뭐다? 모델을 세우는 이유는 시스템을 모델화 해야지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험해 볼 수 없는 시스템의 경우 이 모델을 만들어야지 시뮬레이션이 돌아간다는 거죠. 만약에 실험해 볼 수 있으면 실험해 보면 돼. 하지만 실험하기에는 너무나 돈, 시간, 위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모델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돌리기 위해 모델을 만드는데, 이 모델을 연구해서 하면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하고 안전하고 거기다 플러스 아이디어도 수용 가능하다는 거죠. 그 대신 우리가 가장 지켜줘야 될 점은 모델을 만들 때 우리가 실제 시스템과 가장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내 실수까지도 같이 넣어줘야 되는 거죠. 수치로. 그래서 이 모델을 그렇게 해줘야, 상세하게 구축해줘야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실제 시스템과 이를 말해 모델의 유효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모델의 유효성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모델은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모델이라 하면 여러분들 모델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런 모델 짜봐라, 이런 모델 짜봐라. 이럴 때 모델은 다양한 종류의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모델이란 단어에서 가장 먼저 연상되는 건 뭐 그런 모델들이겠죠. 옷을 입는 모델들, 그런 모델들 빼고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처음으로 연상되는 것은 시스템의 물리적 복제물, 그리고 축적물. 이게 이 말이 무슨 일이라고? 시스템을 우리가 모델화 해야지 되는데 시스템에 있는 값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제물이 될 수도 있고 축적, 작아지는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아이콘이라도 부르긴 하는데, 그래서 모델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라고 하죠. 자, 물리적인 모델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모델 뭐라고 해요? 축소판, 아니면 축적 모델, 아니면 복제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 패스트푸드점 가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실물 크기의 모형 나타났잖아요. 그게 모델이에요. 쉽죠?
근데 실물 쿠키가 있으니까 물리적 모델인 거예요. 형상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그리고 그런 작은 축소판의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술이나 뭐 기기들 그리고 회사의 이런 제품에 대한 위치들 이런 것들을 설비를 할 때 모델 축소 버전으로 해서 이 배송이나 효과 얼마큼 될 것인지 작은 것들을 확인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물리적 비행 시뮬레이션 조금 더 다른 부분이긴 한데 조종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비행 시뮬레이션이란 거 우리 자동차 시뮬레이션 해보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운전면허 딸 때 자동차로 이렇게 자동차 진짜 운전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앉아서 이렇게 막 물리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물리적 모델 플러스 그거는 안에 수학적으로 우리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그러면 이제 논리적 모델이 플러스 된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모형이 있고 형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논리적 모델은 우리가 앞으로는 거의 이 논리적 모델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는데 이렇게 모형을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막 직접 이렇게 기차도 만들고 테이블도 만들어서 하진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수학적 모델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실제 시스템과 가장 가깝게 돌아가는지 비슷하게 표현해서 가정하여서 정리하는 게 논리적 모델이죠. 그래서 이 논리적 모델은 모델의 모든 뭐 움직임, 뭐 어떠한 행동 이런 것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표현하기 때문에 모델이 시스템을 제대로 나타내면 모델을 통해 시스템 움직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학적 수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수식 뭐 여러분들이 배웠던 뭐 fx 플러스는 ax 플러스 b 이런 수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수학적 모델은. 그래서 뭐 2명이 들어갔을 때 뭐 3명이 나오더라. 어떠한 행동을 하니 이런 거죠. 수학적으로 정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학적 모델이 우리가 많이 쓰게 될 거고 이렇게 수식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수식을 뭐 숫자를 넣겠죠. 3번 실수, 2번 돌아간다 그런 것들 넣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논리적 모델이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시스템 작동했을 때 어떻게 하면 승인이고 어떻게 하면 거절이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시도를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없고 결과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고 그 모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수학적 수치를 넣어줘서 이 안에 모델 하나하나의 형태 안에 넣어줘서 결과들이 나오는 거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논리적 모델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진행하게 될 건데요. 이 논리적 모델로 이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면 뭐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로 우리가 움직이는 자체도 수학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내?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건 전부 다 수치만 넣어주면 돼요. 프로그램 안에 수치만 넣어주면 돼. 우리가 20명이 올 거야. 뭐 1분 안에 20명씩 랜덤하게 올 수 있어. 아니면 뭐 30명씩 무조건 한 차로 와.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델이 우리가 이제 논리적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다루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리고 모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석하는 과정이 우리가 시뮬레이션 과정이고 그래서 모델이 쉬우면 모델 모양이 쉬우면 대기행렬 우리가 얼만큼 대기하고 있는지 사람이 우리 여기서 얼만큼 대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분 반봉식 그리고 선형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은 우리 현실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작다는 점. 매우 럭키한 상황이에요. 진짜 럭키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 진짜 럭키한 상황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 분석을 했고 잘못 해석을 했거나. 왜냐면 우리가 실제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실제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손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지 않잖아요.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잠시 쉬어도 되고 그런 교대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들이 전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모델이 이렇게 쉽게 나올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너무 지나치게 복잡한 모델을 넣으면 시스템에는 모델을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모델링해서 연구를 하면 시스템이 엄청나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 많은 행동을 하니까.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면서도 뭐 수업 들으시는 분도 있고 뭐 다른 행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물을 마시는 분도 있고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분도 있고 그 순간에 너무 많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시스템을 너무 복잡하게 다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표현해낼지는 우리가 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연습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표현할지는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이때 너무 단순하게 시스템을 해석하거나 너무 복잡하게 시스템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단순화된 가정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에 문제 나왔었죠. 앞에 이야기 나왔었죠. 너무 단순화된 가정만 넣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가정이 무조건 필요한데 그 사이에 내가 좀 이거 세 개까지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해서 한 개만 넣어버렸어. 그러면 결과치는 어떻겠어요? 내가 원하는 시스템과 내가 만든 모델의 결과치는 같을까요? 다르다는 거죠. 그럴 때 뭐가 일어난다? 모델의 유효성이 의심받는 거예요. 세 가지는 다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한 결과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럴듯한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너무 시스템 복잡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서 시스템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결과가 나온 거야. 이게 답이구나. 여러분들 생각하고 너무 간단하게 답이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게 타입 3 에러거든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모델을 짜고 구현하고 어느 정도까지 모델을 구성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되는 포인트인 거예요. 프로그램 돌리는 거 쫙 하겠지만 프로그램 돌리는 거 몇 번 해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모델을 짜는 거는 생각보다 시간이 들고 머리도 써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델의 유효성이라든지 타입 3 에러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리고 너무 복잡한 시스템 그리고 너무 복잡한 모델 이런 부분들은 복잡 분석 방법이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우리가 뒤에도 한번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 모델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논리적 모델은 쉬운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대기 행렬 이론,
미분, 선형, 이거 여러분들 미분 수식 계산시키지도 않아요. 저절로 나옵니다. 이런 건 매우 쉬운 거예요. 해석도 쉽고. 선형 프로그램 선형으로 되는데 여러분들 결과치 예측도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럭키한 경우고, 모델을 어떻게 짤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너무 복잡하게 짤 것인지 너무 단순하게 짤 것인지. 너무나 단순하게 짰을 땐 모델의 유효성을 의심해 봐야 돼요. 너무 복잡하게 썼을 때, 아니면 너무 단순하게 짜서 결과치가 나왔을 때 타입 3 에러라고 해서 틀린 질문에 대해서 그럴듯한 대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건 논리적 모델이고, 이 논리적 모델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위해서 시스템을 이해했고, 그 시스템을 위한 모델까지 이해하겠고, 이 모델에서 우리가 특히 사용하는 건 뭐 물리적 모델과 논리적 모델이 있지만, 우리는 거의 논리적 모델로 사용하게 될 것이란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이제 돌려봐야 되는데, 이 시뮬레이션은 왜 해야 될지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해야 될까? 시뮬레이션 왜 해야 돼? 뭐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왜 해야 될까? 여러분들 이 답변을 하지 못하면 이 수업을 듣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사회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미 사회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여러분들이 뭐 모델을 공부하는데 유일한 도구는 아니에요. 근데 자주 이용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이 모델을 만들고 해석하고 복잡한 것도 계속 연습해 보시면 여러 가지가 결과치도 여러분들이 많이 해석해 볼 수 있고, 그게 사실 이건 경험치거든요. 이 전문가들은 많이 결과를 해석해 보고 많은 경험 때문에 전문가가 되는 게 시뮬레이션 분야예요. 그래서 20-30년 동안 시뮬레이션은 우리 경영과학이라 하면 통계를 분석하거나 우리 시스템을 예측하거나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는지 분석하거나 우리가 가진 정보를 분석하거나 시뮬레이션 하거나, 이런 경영과학 기법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뮬레이션이 제일 인기 있어요. 왜냐? 이해하기도 쉽거든. 보기도 쉽고. 그리고 우리 산업 분야에서 시뮬레이션이 더 돌아가기 쉬운 분야예요. 사업 분야기 예전에 좀 산업이 이렇게 발전됐던 시대에서 지금 이 시뮬레이션 돌리는 저희 현재 이거 2020년을 할까요? 2020년 시대에서는 이런 시뮬레이션 기법이 시각화가 좋거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통계 분석할 수 있지, 수요 예측해 볼 수 있지, 시스템 분석해 볼 수 있지, 우리 회사가 뭐가 잘못됐는지 분석해 볼 수 있지, 정보도 어떻게 해 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몇십 년 동안 계속 이어온 거죠. 시뮬레이션 자체는. 지금도 유효하고요. 그리고 20년이 지나도 저는 유효할 거라고 봅니다. 시뮬레이션은 아레나 시뮬레이션부터 너무 많은 시뮬레이션 기법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발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이용하는 거는 진짜 어렵잖아요. 책 한 권 사서 보면 여러분들이 독학으로 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대중적인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대기업들, 그리고 특히 외국 대기업 분석가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어요. 모두. 그래서 스태틱스 애널리스트에서 93% 사용하고 있고, 시뮬레이션 84% 쓰고 있어요. 그거 외에 PERT, CPM 이런 거, LP, 선형 분석 이런 거 쓴다는 거죠. 자원 분석, 자원 이론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대기업 분석가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얼만큼 분석가들이 사랑받고 있는지 회사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수업이 중요한 수업이라거나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뭐 얼만큼 중요하냐면 연속해서 보시면 이 뭐 80년도에 뭐 경영과 분과위원회에서 시뮬레이션이 유용성과 친숙 분야, 관심 분야에서도 1위고 친숙함과 선형 분석, 이게 선형 분석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대기업이 사용한 실무진이 사용하는 것도 스태틱스 애널리시스, 통계 분석, 시뮬레이션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지금 왜 제가 더 늘어난다고 말하냐면 이전에는 이 이전에는 컴퓨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도 좋아졌거든. 컴퓨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진보가 이걸 더 도와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은 기법들, 하드웨어들, 소프트웨어들 더 발전할 거고 컴퓨터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중적이고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단점은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합시다.